자,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AI 파티,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번 실적으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내 파월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동인지 뭔지 오늘 시장 딱 월요일 날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다른 종목들 크게 반응하는 건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합니까? 엔비디아 실적이요. 안 중요한 거 같네요. 저 사실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약간 안중이 없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안중에 없었다? 네. 왜냐면 이건 사실 제가 잘못해서인데, 제가 2022년에 엔비디아가 되게 많이 빠져 있고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게으르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6배, 7배가 올랐어요. 게을러서 매수를 못했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랑 궁합이 안 맞는구나 이러고 아예 안 쳐다보는 주식이 됐군요. 네네, 약간 그 여우와 신포도 그것처럼 안 좋을 거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30분 동안 엔비디아 얘기 열심히 할 테니까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잘 있을게요. 시청자 대표로 나오신 거니까 잘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AI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박재영 차장님께도 같은 질문. 엔비디아 실적. 뭐 한번 봐야 된다, 다음 주에 뭐가 기다린다, 이거 솔직히 이제 지겹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이랑은 다르게 안 중요하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안 중요하면은 우리 뭐 휴가철 얘기나 하든지 뭐 다른 얘기 하다 가든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 그래요? 오르는 데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데 떨어진 데는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적 잘 나오는 거야 다 잘 알고 있어서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뭐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론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그러면 박살 나는 겁니다. 증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매출은 280억 달러라서 전년 대비 가이던스입니다. 107%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EPS도 0.62달러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년 대비 100% 증가하는 건 당연하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컨센은 요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랑 컨센을 둘 다 상회해야 시장에서는 충격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게 GP 마진. 이 사실 제조업이 매출이익률이 70%가 넘는다라는 거는 그 거의 도둑놈이거든요. 10,000원짜리를 팔아서 마진을 7,500원을 남긴다 그러면 저희 거의 칼국수 마진이에요. 칼국수도 저렇게 못할걸요? 75인데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 79였으니까. 마진율이 역성장하네?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도 엔비디아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싸긴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에서 비싸요.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매년 100%씩 성장하는 기업의 내년도 멀티플 보면 PR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44배, 2026년 기준으로 33배인데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S&P가 19배 정도인데 40배면 좀 비싼데?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매년 100%씩 성장하는 기업이 40배라는 거는 그렇게 과도한 멀티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8일 날 컨센이나 가이던스보다 미진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꿋꿋하게 진짜 이게 AI가 내가 대세다, 나만큼 실적되는 기업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나온다,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이 그 합법화,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정당화된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데는 모멘텀이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나라 시장이 버티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이스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부정적으로 나올 거다. 뭐 이번 실적으로 셀온, 그러니까 꺾일 것이다, 안 꺾일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 엔비디아 외적인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에 준 영향력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확신을 못 하겠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중요한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중동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알고리즘이 저한테 뭘 추천하냐면요.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뤄졌던 그 미국 대선에서의 그 민주당 그 뭐였죠? 그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그 한 주에 이제 카밀라 해리스 후보뿐만 아니라 오바마 부부,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이런 이제 민주당 쪽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제 그 연설들을 굳이 관심도 없는 저한테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알고리즘이. 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이거 진짜 웃긴 게 제가 오프라 윈프리 그 연설 듣다가 좀 부끄러운데 조금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F세요? 저 INFP예요. INFP. TMI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울었는데. 진짜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저는 약간 그 증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수준 이런 거에 약간 감동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띄워놨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가 귀에 총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때도 우셨죠? 그때 저는 뒤에 봐가지고 좀 감동이 덜했어요. 감동이 좀 덜했네. 바로 라이브로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음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진이죠. 싸우자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각 하단에서 약간 상승한 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진 보고 딱 저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당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됐다라고 싶었죠. 그랬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용퇴를 결정을 하고 카밀라 해리스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전당대회 연설 딱 보는데 이제는 거의 저 앞 왼쪽에 있는 사진 트럼프 사진이 기억에서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트럼프가 이전에 당선이 됐을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 후보가 힐러리였는데 이메일 하나에 또 완전히 상황이 뒤집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점입가경이다. 지금 미국 대선의 흐름이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나요? 근데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건 안 나오건 지금 모든 세상의 관심, AI의 관심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중요도 면에서 우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된다. 왜냐하면 정책 같은 부분도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카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AI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AI 쪽에 규제하는 쪽으로? 네네. 아무래도 그게 어떤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좀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쪽을 선호하는 후보다 보니까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더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 그럼 아까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역시 성장세가 꺾인다라는 부분으로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실적은 잘 나오겠죠. 엔비디아 말고는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뭐 AMD가 한다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거 쓰고 싶지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데 대안도 없겠지만 다른 데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은 그 서버 업체들이 메타에서 그랬나요? 이제
과소하게 투자했을 때의 위험이 과대하게 투자했을 때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구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글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 어제 빅테크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예상치나 가이던스만큼 안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성장률의 둔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번 우리 실적을 보더라도 화장품이나 이런 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한미반도체나 LS릴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너희 성장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알겠는데 이게 고점 아니야? 여기서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구도 모르죠.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악재로 해석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는 산업이 어딨어 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박재영 차장님이 그렇게 좋게 보시면 황 사장 젠슨항은 왜 요거를 던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너무 과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국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많이 오른 거에 자사주 팔아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팔고 일주일 뒤에 공시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몇몇 기업들 주가 급등하고 나면 대주주가 주식 팔았다. 미리 공시하고 파는 기업 잘 없잖아요. 우와.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달에 공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B5-1 뭐 계약이라 다시는 또 한글이네요. 다시는 10B5-1 영어는 대시라고 뭐라고 대시라고 하나요? 다시나 어쨌든 이걸 통해서 3월 달에 내가 6월 7월에 5억 달러 매도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한 거를 그냥 판 거고 그때 마침 주가가 가장 높았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그래서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 이건 뭐 내가 3월 달에 팔기를 한 건데 6월 달, 7월 달 주가가 가장 높았는데 그걸 내가 먹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미리 얘기했는데. 미리 얘기를 하고 계속 매도를 진행해 왔었던 겁니다. 근데 뭐 3월에 미리 얘기를 했던 6월에 팔았던 7월에 팔았던 이거는 지금 최고 바겐 세일이다. 내가 여기서 평생 있을 건데 오늘 주가가 내 평생 제일 싸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 오늘이건 내일이건 다음 달이건 이거 왜 팝니까? 이게 뭐 저도 사실 CEO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자사주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젠슨항 돈 필요해요. 돈 필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우리처럼 뭐 8,000원짜리 백반 먹고 막 이렇게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육볶음이면 되지 뭐. 저 사람들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자금 계획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3월 달에 나 6월 7월에 팔게요. 이렇게 하고 판 거겠죠. 내가 이거 뭐 영원히 이게 뭐 안고 죽을 거 아니면 어느 정도는 현금화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저 5억 달러가 많아요? 젠슨항 입장에서는? 얼마 안 그러니까 전체 규모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돈이 필요해서 혹은 뭐 차익 실현의 개념으로 이런 게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게 주가 이 정도면 거품이다라고 생각해서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랬으면 3월에 미리 이야기하지는 않았었겠죠. 알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스님은 엔비디아 주봉을 가져오셨는데 이거를 봤을 때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져오신 건지 그리고 그 뒤에 준비하신 이거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런 거 조마조마하면서 드리긴 했거든요.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평가라고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뒤에 사진이랑 같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주봉부터 먼저 보면은 주봉에 제가 그 마킹을 해놨거든요. 하트 표시로 띄워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6월 초 7월 넘어가는 그 즈음이었는데 6월 초 7월 6월 중순쯤. 근데 그때 무슨 기사들이 떴었냐면은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젠슨항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 뭐 록스타를 방불케 하는 젠슨 황의 인기. 그런 기사가 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젠슨 황이 오랜만에 대만을 방문했는데 그 대만에서 어떤 엔비디아 주주셨겠죠. 그리고 젠슨 황의 팬인 어떤 여자분이 그 자기 속옷에다가 사인을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주셨어요. 저 기사도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 엔비디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새로 스포츠카를 뽑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그 이름을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Thanks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고마워라는 의미로 이제 그 번호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돈 벌어서 저거 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런 어떤 사람들의 환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심리적으로는 항상 어떤 고점의 징후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가 됐었던 거죠. 에코프로도 그랬고, 그렇죠. 다른 종목들 다 그랬죠. 네, 그 되게 공교롭게 저 시점이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박 차장님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랑도 공교롭게 맞물리는 게 미리 이제 젠슨 황이 얘기했어요. 6월, 7월에 팔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사람들 그 기존 엔비디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의 어떤 의도를 강화시켰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6월, 7월에 우리의 락스타가 주식 팔 거면 우리도 굳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약간 모두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진리다. 너도 나도 다 뭐 애기 엄마 나와가지고 그런 종목 얘기하고 뭐 그렇죠. 지나가다가 약수터에서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이런 게 들리면 그때가 고점인데 그래서 버블 이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주가도 버블이라기보다는 이제 소문난 잔치집에 제가 뒤늦게 찾아가면은 뷔페가 한 번 털려 있거든요. 그걸 리필 되잖아요. 리필 될 때까지 조금 그 쿨링 타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쿨 타임이. 네. 알겠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는 빠르지만 주가만큼 빠르지는 않다. 근데 저희도 제작진도 준비를 했습니다. AI 거품론이랑 낙관론 주요 발언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요? 네. 네. AI 거품이다. 네. 아니면 아니다 거품 아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다. 일단 AI 거품론의 주요 발언에서는 데이비드 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AI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올해 6천억 달러 매출 필요는 하지만 실제는 1,000억 달러뿐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6천억까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는 1,000억밖에 안 되니까 돈 안 돼. 네, 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짐 코벨로 애널리스트는 세상에 준비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구축하면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네, 가츠너는 내년 생성 AI 환멸의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캐즘 얘기를 얘기하는 합니다. 거죠.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서운데요. 근데 또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AI 낙관론에 대해서는 순다로 피차이가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분명히 이것들은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한 인프라다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경정 교수는 AI는 극초기 단계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나갈 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낙관론이랑 거품론이 있는 가운데 이제 주가도 그 안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전고점, 엔비디아 그러니까 거품론의 낙관론이랑 회의론 요 사이에서 엔비디아의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까지 바라봐야 되는 건지. 글쎄요. 전고점을 뚫는다 못 뚫는다는 사실 뒤에 가봐야 하는 뒤에 가봐야 하는 거고. 못 뚫으면 도망치면 되는 거고. 못 뚫으면. 이제 10불 정도 남았는데 못 뚫으면 도망치면 되는 거고 뚫으면 따라 잡아야겠죠. 새로운 큰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새로운 변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정도인데 그 크기가 뭐 차이가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낙관론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수요일날 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코스피가 좀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퇴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시장이
못 가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랑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거는 단기간의 수급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적인 수급의 꼬임. 현상이다. 지금 환율이 14원 빠져도 환율이 14원 빠져도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쵸. 지난주까지만 해도 잭슨홀만 보고 외국인들이 약간 잭슨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환율이 1330원을 깨도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위로 올라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강 후약이었잖아요. 그쵸.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의 꼬임이다. 많이 오른 거 조금 덜어내고 최근에 막 2차전지, 네이버 이런 거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갖고 계신 분한테 참 죄송한데 뭐 실적으로 보나 앞으로 전망으로 보나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순환매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수급이나 주가 움직임이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언제 해결될지 뭐 어떤 게 트리거가 돼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환율이 막 50원, 60원 빠져가지고 외국인이 확 들어오지 않는 한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서 막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현실이다. 근데 그러면 되게 암울한 게 사실은 지금 상승 탄력을 받을 모멘텀 그런 재료들 이게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상반기를 이끌었는데 엔비디아마저 약발이 안 먹힌다. 이러면은 약간 국장에 진짜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적으로. 근데 저는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봐요. 정상이 어딥니까 과연? 아니 그러니까 3천? 그러니까 물가도 언젠간 잡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8월 20일까지의 수출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고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주가가 이 모양인 건 약간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 좋아지겠죠. 지금 펀더멘털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굳이 요게 분기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제이슨님은 어떠세요? 요 국장 같은 것도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은 저는 국장만 하고 있어요. 국장만 하세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엔비디아한테 한번 상처를 입은 이후로 엔비디아가 아니 주로 주식도 감정적으로 하시네 F처럼.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오히려 그래서 엔비디아 외에 우리나라 국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회자되고 있지는 않은데 9월 말로 알고 있어요. 그 세계 국채 지수에 WGBI라고 부르는 네네. 거기에 지금 한국 시장이 편입될지 아닐지가 지금 약간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일단 뭐 채권 쪽이긴 하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환율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런 어떤 연쇄 작용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라든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9월 말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10월 되면은 약간 이슈에서의 공백기는 있지만 11월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엔비디아나 AI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어떤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큰 거시경제 부분에서의 다른 요소들이 좀 있다. 근데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뒤로 찾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말로 갈수록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10월쯤에는 좀 어떤 실망 매물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좀 안전벨트를 바싹 매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그렇게 별로 크게 마음속에 안 담아두셨다면 상반기에는 좀 재미없으셨을 것 같은데? 말도 마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상반기가 제일 좋았는데 상반기에는 말도 말고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자. 네. 근데 상반기에
아니 못 버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방송에 출연할 정도는 벌었죠. 출연할 정도로는 버셨고 책 쓸 정도로는. 책 쓸 정도는 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그 지금 미국 대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네. 거기와의 엔비디아, 거기 그 대선과의 엔비디아, 대선과의 AI의 관계에는 어떤 임팩트를 보시는지. 그게 사실 저도 뭐 그 대선 후보가 되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네.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둘 다 사실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표밭이 그쪽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네. 이제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 그쪽이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일자리를 뺏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제 악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고 AI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재를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후보 어떤 쪽이든 우리는 AI의 부흥을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어 그런 사람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우려되는 AI 쪽에 투자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고려해야 되는 어떤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대선은 AI 관련돼서 크게 뭐 영향을 주거나 혹은 또 네. 아주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이슨님이 암사자님께서 난이도 최상급 국장만 하는 완전 고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정 차장님은 뭐 이거 엔비디아 뭐 잘 나오건 안 나오건 이거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그 전에는 속단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잘 나올 거예요.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TV 나오는 컨텐츠 중에 제일 성의 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죠.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아유, 다 잘 되겠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기대감을 걸고 국내 반도체 소부장 쉬는 애들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월, 화, 수 요때 한번 매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대부분이 좀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상반기에 그런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큰 종목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조금 더 가면 이제 한미반도체 정도까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 계열 쪽은 저는 뒤쳐졌다라고 보고요. 이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기대감 때문에 HBM3 통과 그러면 반짝 올랐다가 아니래요. 그러면 떨어졌다가 통과 올랐다가 HBM4도 아니에요. 3E를 그거 지금 거의 안 쓰려고 하고 있는 거를 통과하면 올랐다가 그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쪽은 저는 좀 어렵다. 됐으면 벌써 됐지.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5등이 1등을 역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정도까지만 해서 좀 큰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다라고 보고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변화가 반도체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메모리는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아니라 이제 공급이 시장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공급이냐? 1세대 반도체 성장기는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이제 메모리 용량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세대도 컸고 그다음에 2015년, 16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 빅사이클 그때는 아마존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존이 아마존 쇼핑하는 데가 아니라 서버를 만들었어요. 서버의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거든요. 이번에는 뭐 저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빅사이클이 지금 시작됐다. 2023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애플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아이폰 가지고 10년 넘게 해먹었죠. 미국에서 시총이 제일 큰 기업으로.
아마존도 2015년도 서버나 하이퍼스케일러가 되면서 한 10년 정도 해먹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시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커가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이런 것들 얻어먹으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반도체 업황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를 한다면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정도, 요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리고 실적, 뭐 대선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얹어 주셨는데요. 두 분의 오늘의 마지막 한 줄 평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머리 제이슨님부터. 네. 일단 저는 투자 성향상 좀 역발상 투자를 선호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한테 한번 마음을 이제 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결국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투자 스탠스에서는 지금은 굳이 지금 AI를 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게 아니면 굳이 지금 AI가 아니면 저요? 저 뭐 이쪽 사냐고요?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샀어요. 저도 샀어요. 네, 삼성전자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 잘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 AI 쪽 관련해 조금이라도 엮여 있는데 제일 물릴 가능성이 낮은 주식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I든 뭐든 다 그 트렌드 지나가도 메모리 자체의 캐파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왜냐면 AI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이랑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거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더라도 네. EPS는 조금씩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샀고 뭐 AI 테마라고 봤을 때 네. 굳이 지금 AI를 그러니까 AI를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원래 레거시도 좋은 삼성전자면 사겠지만 네. 굳이 AI를 따라가지고 그거에 막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을 사고 싶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역발상 괜찮다고 얘기가 있네요. 박재영 차장님은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새로운 혁신의 저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요거 AI도 작년에 2차 전지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는 사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만들고 뭐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곳이란 말이죠. 그 굴지의 삼성전자도 뚫지 못하는 HBM, 그다음에 중국한테 전혀 기술을 이전시켜줄 수 없는 미국의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처럼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혁신의 시작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마트폰의 시작, 그다음에 서버의 시작, 그다음에 인공지능 AI의 시작 단계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늘 두 분이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요거 MBTI도 ESTJ. T예요. 극 T, 극 J. 네. 야, 제이슨님은 굳이 지금 AI 이런데 박지영 차장님은 새로운 혁신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분은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얘기하시는데 굳이 그러면 삼성전자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오늘 또 상반된 의견이어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개념에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정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